이제 법원에 관한 소송 요건 중에 우리가 이제 재판권을 했고요. 재판권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새길로 빠져서 법관에 대해서 이제 제척 기피, 회피 해가지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권을 전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나라 법원의 민사재판권이 인정이 될 때 그러면 그 재판권을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하는 게 그게 바로 관할의 문제죠. 그러니까 재판권의 분담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관할의 문제고요. 자, 관할의 의의는요. 우선 첫째 줄에요.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 처리하느냐의 재판권의 분담 관계,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그랬고요. 그 밑에는 쭉 안 보셔도 되고요. 자, 거기 이제 구별 개념이 1, 2에서 나와요. 첫 번째는 재판권과의 구별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분담과의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재판권의, 첫 줄에 재판권의 박스를 치시고요. 관할은 재판권과는 구별 그랬어요. 재판권. 근데 재판권은요. 그러니까 밑에 줄에도요. 재판권에 박스 쳐놓으시고 관할은 거기다 박스 쳐놓으시고요. 자, 재판권은요. 법원으로서 우리나라 법원이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내지는 그냥 법원으로서 심리 재판할 수 있는 사건인가 그 문제고요. 그 다음에 관할은 재판권의 존재를 전제로 해서 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심리 재판할 것인가 그랬어요. 자, 밑에 줄에요. 재판권 거기 줄을 치시고요. 끝에 판결로서 각하 그랬어요. 재판권 없으면 소각하 판결 나가는데 자, 관할의 경우에는 이 소송 요건에서 아주 특이한 취급을 하죠. 소각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적으로 관할 위반의 경우는 이송이 나간다는 거예요. 밑에 관할 위반의 줄 치시고요. 끝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이송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사무분담 거기 박스 치셨고요. 밑에 줄에요.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어느 법원의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것 그랬어요. 자, 직무 범위 그랬어요. 직무 범위. 거기 재판권의 분담 그러면은 좀 관할은 어느 법원의 직무 범위 재판권의 분담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요. 사무분담은 그랬어요. 같은 법원 안에 여러 재판부가 있을 때 어떤 재판부가 어떤 사건 처리하느냐 그 문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관할은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사무분담은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 나중에 안 읽으셔도 그냥 쭉 넘어가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밑에요. 자, 사무분담을 어긴 경우에는 그때 취급은요. 소송법상 효과에 영향 없다 그랬어요. 내부 문제니까요. 그죠? 법원 내부 문제니까 당사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관할의 종류 이렇게 나와요. 관할의 종류인데 자, 여기서는 자, 관할의 결정 근거에 의해서 우선 관할이 나뉘어지는데 자, 우리 후견인 할 때도 그러고요. 민법에서 보면은 보통 뭐 구분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경우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후견인 같은 것들도요. 관할도 마찬가지예요. 법에 의해서 정해진 관할이 법정 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법원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이 재판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해서 재정 내지 지정 관할인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의사나 하나 더, 당사자의 거동에 의해서, 당사자의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바로 합의관할하고 변론관할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합의관할은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변론관할은 어떤 행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틀은 그냥 요 정도 틀만 잡아 놓으시면 돼요. 자, 법정관할은요, 자, 원칙적으로 토지관할과 그 다음에 사물관할과 그 다음에 직분관할의 문제가 있어요. 법에서 정해놓은 거에는요.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바로 재정 내지 지정 관할이란 말이죠. 법. 그 다음에 당사자의 거동이나 의사에 의해서 정해지는 관할이 바로 거동에 의한 관할이고요.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합의관할하고 그 다음에 변론관할하고요. 29, 30 이렇게 돼 있어요. 29조, 3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토지관할권이 있는가를 정해지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정해지느냐면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내지는 어떤 피고들에 대해서 어떤 관련된 지점이 있단 말이죠.
그런 관련된 지점을 관할하고 있는 법원이 토지관할 법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관련된 지점이 바로 재판적이고요. 재판적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통재판적이라는 것과 어떤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재판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요, 이 토지관할은요,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이 있고요. 자, 보통재판적은요, 그 피고가 누구냐에 따라서 2조에서 6조까지 규정돼 있고, 특별재판적은 7조에서 25조까지 규정돼 있는데, 특별재판적도요, 독립재판적이라는 것과 독립해서 갖는 독립재판적이라는 것과 어떤 사건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건과 어떤 관련 때문에 재판적을 갖게 되는 게 그게 관련재판적이에요. 이게 25조에 있는 거예요. 이걸 별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자, 사물관할에서도 몇 가지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고요. 요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아까 보셨듯이 단독과 합의 사이에는 1억을 기준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직분관할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급관할이고요. 1심이냐, 2심이냐, 3심이냐 하는 심급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수소법원의 직분이냐, 집행법원의 직분이냐, 요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기도 단독 합의가 문제가 되는데, 직분에 의해서도 나뉘어지는 관할이 여기서도 단독하고 합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혼동이 쉽고요. 근데 그만큼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시우 선생님도 혼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판에는 뒤에 쓰셨다가 이제 심판에는 앞으로 옮기신 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 사물관할까지요. 사물관할까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관할이나 사물관할은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요. 자, 직분관할의 경우에는요, 이게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에요. 다만 심급관할 중에 비약상고의 경우 요거만 임의 규정이에요. 자, 비약상고라는 건 뭐냐면 1심에서 3심으로 바로 올라가는 걸 비약상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만 임의 규정이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재정관할과 합의관할, 변론관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요. 요 임의관할, 전속관할을 보셨지만요. 자, 요렇게 법규의 종류에 따라서 요게 전속관할이냐, 임의관할이냐가 나뉘어요. 요건 이제 대꾸를 이루면서 가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아시면은 전부 다 아시게 되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전속관할 규정은 공익을 위한 규정이라는 거예요. 공익을 위한 규정. 공익을 위한 거고, 특히 적정과 공평을 위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강행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속관할이 인정이 되면 보통이나 특별재판적의 규정이 배제되죠. 그래서 전속관할은 어느 한 군데에만 관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그 사건에 관해서 원래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적용이 배제가 되고, 따라서 관할이 여러 군데 생기는 관할 경합이 발생하지 않아요. 관할 경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 배제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합의나 변론관할 배제되고요. 그러니까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 다른 법원에 응소를 했어도 변론관할 안 발생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합의에 의해서 그 전속관할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을 합의법원으로 할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송의 경우에요. 이송의 경우에
자, 관할 위반 이송이 있고요. 그러니까 전속 관할 아니어서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때 관할 위반 이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이의 유무를 불문하고요. 당연히 이송을 해야 돼요. 강행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심판의 편의를 위해서 딴 데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것도 전속 관할이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간과한 경우에는요. 우리 어제 잠깐 봤었는데요. 자, 우선 확정 전에는 당연히 상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411조 단서에서 어제 보신 411조 단서 우리 봤었죠? 그죠? 그 관할 위반의 경우에 상소 이유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411조와 그 다음에 상고할 때는 424조의 3호에 규정돼 있어요. 424조 3호에. 그 다음에 확정 후에는요. 무효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재심사 이유로 규정돼 있지도 않아요. 따라서 전속 관할을 위반해도 적법하고 유효해요. 이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돼요. 확정 후에 전속 관할을 위반한 판결은 확정 후에도 유효해요. 그 다음에 이것과 대꾸를 이뤄서요. 자, 임의 관할의 경우에는 사익을 위한 거란 말이죠. 사익을 위한 것. 편의, 즉 당사자의 편의를 위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자유가, 즉 선택권이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시훈 선생님이 책에다가는 관할권에 조사해 보시면 관할권은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래요. 그리고 뒤에 가시면은요, 소송 요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면서 임의 관할은 항변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실은 임의 관할은 항변 사항이에요. 항변 사항. 근데 여기 좀 견해의 대립이 있어요. 뭐예요? 항변 사항이라는 건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처분권이. 그게 항변 사항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기와 대꾸를 이뤄서요. 이 보통 특별재판적이 당연히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임의 규정의 경우에는 관할이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어요. 관할의 경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관할의 경우에 합의나 변론 관할이 배제가 됐었어요. 당사자의 의사나 거동에 의해서 전속 관할을 위반하는 것이 인정이 불가능했는데, 자, 여기서는요, 합의나 변론 관할이 발생을 해요.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송은요, 자, 관할 위반 이송의 경우에요. 요거는 이의가 있을 때 이송을 해요.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처분 자유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피고가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면, 항변 사항이라서 관할 위반에 항변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송을 한단 말이죠.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 신청권이 인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죠? 우리 법원 판례에 의하면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안 들어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1심 지나면 주장도 못해요. 상소 이유로. 어제 보신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심판 편의 이송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전속 관할의 경우는 심판 편의 이송이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조거를 간과했을 때요. 자, 확정 전혀. 이때는 어제 411조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하자가 치유돼요. 법원은 어디나 해다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전제로 하는 거고요. 확정 후에는요, 당연히 유효하겠죠. 확정 전에도 유효한데. 이렇게 대꾸를 이뤄요. 자, 그래서요, 거기 관할의 종류 보시면은요, 우선 첫 번째, 법정 관할, 재정 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 그리고 거기 나와 있고요.
자, 전속관할과 임의관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 관할의 결정 근거를 표준으로 한다. 근데 거기 관할의 결정 근거 거기만 박스 쳐놓으시고요. 점 1의 법정 관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점 2의 재정 관할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점 3의 당사자의 거동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되죠. 그럼 뭐 나중에 보시면은 당연히 그냥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 자, 전속관할하고요. 그 다음에 임의관할이 있는데요. 자, 반가로 1에 나오는 게 이제 전속관할 의이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1에서 동그라미 1, 2, 3 나오는 게 그 종류예요. 종류. 그 다음에 반가로 2에 나오는 게 이제 전속관할의 특색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관할도요. 두 파트로 나뉘어지는데 세 줄은 의이고 나머지 세 줄은 이제 임의관할의 특색이에요. 자, 그래서요. 자, 전속관할의 의의는요. 거기 나오죠. 법정관할 가운데서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뭐 특정 법원만이 오로지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는다. 뭐 그거 줄을 안 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거기요. 셋째 줄에요. 직분관할은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전속관할이다 그랬어요. 직분관할은요.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고요.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은 법률이 전속관할로 명백히 정해놓은 경우에만 그때만 전속관할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임의관할이고요. 자, 종류에서는요. 다른 거 뭐 보시지 마시고요. 동그라미 1의 끝에 재심사건. 자, 재심사건은요. 그 판결을 취소하려는 게 재심이기 때문에 그 판결이 확정된 법원에다가 해야겠죠. 그래서 전속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정기금 판결에 대한 변경해소. 그것만 줄을 쳐놓으세요. 요것도 그 정기금 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정기금 판결은 뭔지 아시죠? 정기금이에요. 정기금. 그러니까 매달 얼마씩 지급하시오, 뭐 매년 얼마씩 지급하시오 하는 것처럼 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정기금이란 말이죠. 정기금 판결이고요. 이 변경해소를 나중에 보시면은요, 요거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이시훈 선생님하고 홍은혁 선생님하고 막 싸우고 계시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기억나시겠지만 후유증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후유증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때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별개 소송물이라고 봐왔단 말이죠. 원래 손해배상 청구했을 거하고 별개 소송물이라고 봐왔는데 이 정기금 판결 변경해소의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시훈 선생님은 전에 내린 판결하고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보시고 홍문혁 선생님은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시훈 선생님은 전에 내린 판결을 변경하라는 소를 보시고 홍문혁 선생님은 판결을 변경하려는 게 아니라 단지 집행 권한을 변경하려고 하는 소로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훈 선생님에 의하면 변경해소로 후유증이 가능하냐? 안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전에 손해배상금을 정기금으로 명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시부금으로 지급했으면 당연히 안 되고 정기금으로 명한 판결이라고 하더라도 이 변경해소는 동일 소송물일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별개 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호문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호문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것도 별개 소송물이고 이것도 별개 소송물이면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해소로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후유증 이제 나올 텐데요. 후유증 문제 될 때는 학설이 이제 하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명시적 일부 청구 의제 이론, 뭐 기판력의 시적 범위 한계 이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별개 소송물설 이렇게 세 개의 견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호문혁 선생님 견해가 추가돼서 변경해소로도 가능하다라는 견해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네 가지가. 이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하여튼 변경해소도 새로 신설된 거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아직 이제 학설의 내용들이 형성돼가는 단계잖아요. 형성돼가는 단계라서 아직은 그렇게 심하게 그렇게 깊이는 내지는 않으실 텐데 하여튼 주의는 하셔야 돼요. 특히 주의하실 건 정기금 판결이라는 그 단어예요. 정기금이라는 거. 그 다음에요. 자, 그 밑에는 줄을 안 치셔도 되고요. 자, 전속관할의 특색은요. 첫 번째, 자, 동그라미 1, 법권의 직권조사상에다 박스를 치시고요. 자, 동그라미 2요. 당사자 간의 합의, 동그라미, 피고의 응소, 동그라미요. 법정관할을 다른 법원으로 바꿀 수 없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3, 관할이 여러 군데가 되는 경합, 동그라미요. 경합 없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요. 관할 위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이송 허용 안 된다. 그랬어요. 이송의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5, 관할 위배가 있으면 당사자는 상소 이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페이지 넘어가시면은요. 411조 단서, 424조 1항 3호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러나 재심사유, 거기 동그라미요. 재심사유는 안 된다. 그랬고요. 그
그 다음에 동그라미 6이요. 전속관할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거기다 동그라미요.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자, 임의관할은요. 간단하게 나왔지만요. 자, 우선 의의는요. 거기 사익적 견지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임의규정 이렇게 해놓으세요. 임의규정. 그 다음에 자, 정하여진 것으로 자, 동그라미 1이요. 당사자 간의 합의, 응소에 의해 다른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념에도 해당되고 특색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요. 위반이 있다 하여도 항소심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그랬어요. 항소심 그렇게 하시고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상소심으로서도 이를 이유로 원심 판결 취소할 수 없다는 411조 본문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이요. 사물관할이나 토지관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원칙적으로 임의관할이고요. 직분관할 중 심급관할은 비약상고 거기다만 박스 치시고요. 의 경우에 한해서 임의관할이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서 본 거죠? 지금요? 자, 그래서 직분관할 별로 안 중요해요. 직분관할도 별로 안 중요한데요. 자, 개념은요. 첫째 줄에 담당 직분의 차이를 표준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어떠한 재판작용 거기다가만 줄을 쳐놓으세요. 어떤 재판작용을 분담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판결 절차를 진행해서 수소법원이냐 강제집행을 하는 강제집행법원이냐 이런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독이냐 합의냐 그 다음에 신급이 몇 신급이냐 그래서 어떤 재판작용이냐 이랬어요. 그래서 맨 밑에요. 맨 밑에서 둘째 줄에요. 직분관할은 전속관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직권조사사항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첫 번째로 나온 게 이제 수소하고 집행이에요. 그래서 첫째 줄에요. 판결작용과 강제집행작용 거기다 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1번에 나오는 게 수소법원의 직분이고요. 양가로 2에 나오는 게 집행법원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양가로 1에요. 판결 절차는 수소법원의 직분 거기다만 박스 치시고요. 그 다음에 수소법원이라 함은 거기다가만 박스 쳐놓으세요. 자, 그래서 수소법원은 뭐예요? 지금 판결 절차가 장래 계속되거나 현재 계속 중에 있거나 과거에 계속됐던 법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판결 절차가 계속되는 법원 그게 수소법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 셋째 줄에요. 자, 수소법원의 자격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 보전 절차 그 다음에 거기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감유 가처분 절차 그 다음에 자기 부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집행까지도요. 집행도 아울러 담당 처리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판결 절차만인데 그거에 부수하는 당해 사건의 증거 보전이라든가 감유 가처분이라든가 심지어는 집행법원의 역할인 집행까지도요. 한다는 거예요. 뭐요? 자기 부자기 목적 청구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별도의 집행행위가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에서는요. 강제집행 절차는 집행법원의 직분 거기만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줄에요. 원칙으로 집행법원은 지방법원 단독판사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지법 단독판사하고 지법 합의부의 직분관할 그랬는데 양가로 1이 이제 단독판사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가 합의부예요. 그래서 거기 셋째 줄에요. 양가로 1에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뒤에요. 지법 단독판사의 특별한 직분 거기다 줄을 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독촉 절차, 증거보전 절차 중에 특수한 경우, 그 다음에 재소전 화해 절차, 거기까지만 줄을 쳐놓으세요. 그게 이제 단독판사 직분관할이고요. 그러니까 사물관할하고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사물관할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사물관할에 아까는 속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만 나왔는데 그거 말고도 다른 게 있단 말이죠. 다른 것들하고 요구하고 구분하기가 애매한데 구분 못 하셔도 돼요. 구분을 포기하셔도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지장 없고요. 자, 합의부의 직분관할은요. 자, 지방법원 합의부 거기 줄을 치시고요. 자,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위에는 간이한 사항, 급속을 요하는 사항, 밑에는 중요성과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항 그랬고요. 다른 예들은 필요 없고요. 맨 밑에 줄에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그게 합의부 직분관할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제척 기피 사건. 이게 원래 이시훈 선생님이 전판에는 사물관할에 넣으셨던 거예요. 신정 4판까지만 해도. 그랬다가 이제 앞으로 땡겨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수님들도 헷갈린다는 얘기예요. 교수님들도. 이게 사물관할 얘기인지 직분관할인지. 자, 심급관할은요. 자, 셋째 줄에요. 비약상고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러니까 밑에 줄에요. 전속관할의 위반 이렇게 박스를 치세요. 그러니까 1심을 2심에 제소하면 전속관할 위반이다. 그런 얘기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속관할이다. 그게 중요한 말이고요. 비약상공은 제외해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요. 자, 1심은 소재기, 소의 제기, 고기줄을 치시고요. 상소심은 상소제기에 의해서 개시되는데, 자, 둘째 줄에요. 종국 판결 정본의 송달로서 신급이 종료.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자,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어제 우리가 2심에 관한 얘기를 했었죠. 2심에 관한 얘기를 했었고 상소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자, 보세요. 판결 정본 송달로 신급이 종료한다 그래요. 신급 종료해요. 그럼 다음 신급은 언제 개시되죠? 상소 제기 시에 개시되죠. 이전 신급은 이때 종료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간 B죠? 이 기간이 B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날 종료받고 나서, 송달받고 나서 바로 그날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한참 있다가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주 안에.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 뭔가를 할 때는 여기다가 해야 되느냐, 여기다가 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삼는 거예요. 아니면 못 하느냐. 여기서 뭔가 소송행위를 하려고 그럴 때요. 그때는 여기다가 하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원래 신급 종료는 여기서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까지는 소송이 전신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거기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하여튼 판결 정본 송달로 신급이 종료된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밑에 줄에 줄을 쭉 치세요. 판결 정본이 송달되고 상소제기 전까지는 당해 신급에 아직 소송이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요. 소송 그곳에서 소송 행위 그랬고요. 소송 행위 그 다음에 끝에요. 상소 제기 전까지는 원심 법원이 가압류 가처분 사건 그렇고요. 밑에요. 소취야 화해 등의 소송 행위 이거 다 원심 법원에 하라는 거예요.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관할이 나와요. 사물관할은요. 자, 첫째 줄에요. 지법 단독 판사와 지법 합의부 사이에서 거기 줄을 치시고요. 사건의 경중을 표준으로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지법 단독하고 합의부는요. 별개 법원이에요. 두 줄 내려 세 줄 내려가시면요. 소송상으로 별개의 법원 그렇게 박스를 치시고요. 그 밑에 줄에 관할의 문제 박스를 치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건 사무분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관할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에는요. 자, 그래서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문제라 할 것도 없어요. 거기 첫째 작은 글씨 나오는 거예요. 법원조직법 거기다가 박스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그러나 소송법은 거기다 박스를 쳐보세요. 자, 그래서 법원조직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그 밑에 줄에요.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관할로 한단 말이에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마치 지법 단독판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법원조직법은 규정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뭐냐면 소송법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거기 밑에 줄에요. 지방법원 합의부를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보다도 그 점이에요. 자, 지법 합의부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심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그 다음에요. 34조 3항 이렇게 돼 있죠. 단독판사도 그 관할에 속하는 소송에 대해서도 상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 그랬어요. 자,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요. 재정합의사건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정합의사건. 자,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둘 다 단독판사 관할이란 말이죠. 단독판사 관할인데 지법 합의부가 뺏어갈 수도 있고요. 지들이 하겠다고 뺏어갈 수도 있고 단독판사도 지건데도 불구하고 합의부에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에 의해서 합의사건이 되는 경우예요. 합의부 사건이요. 재정합의사건이는 그래서요. 그게 34조 2항 3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합의부 관할은요. 우선 재정합의사건 거기 나오죠. 재정합의사건. 자, 둘째 줄에요. 단독판사의 법정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라도 밑에 줄에요. 재정합의부의 결정으로 합의재판 여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괄호 안에 34조 2항 3항 거기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이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거기요. 수표 약속 어원금 청구 사건은 제외 그랬어요. 자, 어원금 청구는요. 수표금 청구는요. 1억을 넘어가도요. 단독판사가 관할을 해요. 그걸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치 아픈 아니구나. 그건 뒤에 나오네요. 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사항의 소정 민사사건 그랬어요. 그래서
비재산권상의 소와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송 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자, 그래서 자, 비재산권의 소는요. 비재산권상의 소요. 비재산권상의 소라 함은 거기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권리관계에 관한 소.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않는 권리관계. 자, 이거는 소가 산정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거기 이와 같은 소송은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고서 26조 2항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 줄을 치시고요. 26조 2항을 보시면은요. 자, 26조에 소가의 산정이 나와요. 그래서 법원조직법에서 소가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에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정한다. 그랬고요. 2항은 제1항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값은 민인지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랬어요. 자, 그래서 자,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때 해당한다. 그랬고요. 그래서 26조 2항에 의해서 민인지법으로 간다는 거예요. 가고요. 거기 뭐 예들 나온 거는 필요가 없고요. 세 줄 내려가시면 그러나 이게 나와요. 그러나 인격권 등의 바탕을 두어도 경제적 이익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그걸 내용으로 하는 청구는 당연히 재산권상의 소에 속한다. 그랬어요. 돈 내놓으라는 거니까요. 한마디로 돈 내놓으라는 소는 재산권상의 소다. 그러니까 소가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계산해갖고 합의분 넘길 수도 있고 단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재산권상의 소로서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가로를 보시면 2천만 100원으로 본다. 바뀌었죠. 2천만 100원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는요. 두 군데만 줄을 쳐놓으시면 돼요. 셋째 줄에 상호사용 금지의 소, 그 다음에 주주의 대표 소송 또는 유지 청구의 소, 그것만 그냥 줄을 쳐주시고 나머지 읽지 마세요. 그 다음에 결련 청구가 나와요. 결련 청구. 자, 그러니까 관련되는 청구를 한꺼번에 판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꺼번에 관할이 생긴다는 건데, 자 보세요. 본소가 합의부 관할일 때에 이에 병합제기, 그까지 줄을 치시면은요. 밑에 줄에요. 그 소가에 관계없이 밑에 줄에요. 합의부의 관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로 나오는 게 반소, 중간확인에서 즉 객관적 병합하고요. 동땅참 이게 나와요. 주관적 병합하고 이런 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시훈 선생님이 미안하시니까 이제 여기다가 두 줄 써놨어요. 여기다가 저쪽 앞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집업 판사에 대한 제적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사물 관할의 문제라기보다 직분 관할의 문제이다. 그래갖고 앞으로 넘기신 이유를 미안하니까 다르신 거예요. 학자분이니까 양심이 있으시니까 그러신 거고요. 그거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단독 판사의 관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 대꾸를 이루면서 돼 있어요. 처음에 우리 합의부의 관할에서 재정 합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3번에 재정 단독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 사건 그랬는데 여기서는요. 1번에요. 소가가 1억 원 이하의 사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결련 청구 이게 4번에 있었는데요. 여기도 4번에 결련 청구 그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합의에서는 민인지법 소정의 민사 사건 이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안이 단순한 사건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거만 차이 있고요. 자, 그래서요. 1억 원 이하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자, 이하예요. 이하 미만 아니에요.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작년에 올해 SW2 때 3월에요. 윤성호 선생님이 그걸 1억 원으로 내셨는데 그거를 저 합의 사건으로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 다음에요. 사안이 단순한 사건은요. 거기 A예요. 수표금 어음금 청구 사건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밑에 단독 판사의 고유 관할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나머지는 모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재정 단독 사건은요. 단독 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그랬어요. 자, 이번에는 거꾸로죠. 합의부가 단독 판사가 심판하라고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는 합의부로 올라가는 거니까 재정 합의 사건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단독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재정 단독 사건이란 말이에요. 법원이 정하니까 재정이고요. 그래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그까지만 줄을 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결련 사건 그래갖고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관련 청구, 그래서 그 끝에요. 관련 청구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위에도 줄을 쳐놓으세요. 본소가 단독 판사 관할일 때 이에 병합제기, 그까지요. 좀 이따가 이제 사물 관할 요 소송 목적의 값 산정할 때 그때 보실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골치 아파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제 소가
소가가 이제 소가 소속 목적의 가. 이 부분 딱 보시면은 82페이지 넘어가시면 되게 피곤하시죠? 82페이지 딱 넘어가시면 골치가 아프시잖아요. 그죠? 여기 싸그리 무시해도 돼요. 자, 첫 번째로요. 요거는요. 약간 정리를 할까요? 책을요. 자, 소가의 의 부분은요. 자, 세 줄 끝나는 부분에 슬래시를 딱딱 그셔 놓으시고요. 세 줄을 딱 묶으셔가지고요. 양가로 1 하시고 개념. 그 다음 밑에 세 줄 묶으셔가지고요. 양가로 2 기능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소가 산정 방법이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자, 이 81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쭉 묶으셔서요. 1, 양가로 1, 일반적 산정 방법 이렇게 적으시고요. 이제 일반적인 산정 방법, 원칙적인 산정 방법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를 쭉 묶으셔서요. 양가로 2, 구체적 산정 방법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괄호 열고 인지 규칙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책을 혹시 모르니까 만들어 놓으시고요. 구체적 산정 방법, 인지 규칙 해놓으시고요. 자, 산정의 표준 시기도요. 첫째 패러그래프를 묶으셔서요. 양가로 1, 원칙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양가로 2, 청구 취지 확장 감축 이렇게 해놓으세요. 청구 취지 확장 감축. 그 다음에 그 부분을요. 셋째 줄에 27조 1항 참조 거기에다가 슬래시를 딱딱 그세요. 그 뒤에다가. 그 다음에요. 자, 청구병합 경우에 속가 그랬는데, 자, 이제 먼저 합산의 원칙부터 나오죠? 거기서 두 줄을 묶으셔서요. 27조 1항 끝나는 부분에서 슬래시를 딱딱 그시고요. 두 줄을 묶으셔서 반가로 1 개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묶으셔서요. 반가로 2 적용 범위 이렇게 하시고요. 밑에다가 괄호 열고 원고 느낌표 빵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예외는요. 자, A 옆에는 똑같이 반가로 1 중복 청구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수단인 청구 옆에도요. 반가로 2 수단인 청구 제목만 보이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C 옆에도 반가로 3 부대 청구 이렇게 하시고요. 자, 속가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속가의 개념은요. 첫째 줄에요. 소속 목적의 값이라고 함은, 즉 속가라고 함은 소속물, 즉 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이 갖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 이렇게 3단계로 써 있어요. 3단계로. 자, 우선요. 소속물, 즉 원고가 소로서 달하려는 목적.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갖는 경제적 이익. 그걸 박스를 또 치시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 그거를 박스를 치시면요. 3단계로 얘기가 나가는 거예요. 우선은 소속 목적이 있는데 소속 목적을 또 그게 갖는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또 그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게 비로소 그때 속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속가예요. 자, 그래서 거기요 26조 1항에 소로 주장하는 이익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기능은요. 이제 첫째로 그러고서 사물관 아래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인지액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나머지는 안 읽으셔도 돼요. 자, 그 기능은 인지 얼마나 붙여야 되는지 그것도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사물관을도 정해주는 표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속가 산정 방법은요. 일반적 산정 방법은 뭐냐면 이제 원칙적으로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 추상적으로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요. 우선 첫째 줄, 둘째 줄을 쭉 줄을 그시는데요. 자, 끝에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 요거를 박스를 치세요. 자, 속가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원고가 우선 청구 취지로서 구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 구하는데, 전부 만약에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냐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평가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산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자, 거기서 두 줄 내려가시면요. 기판력이 생기는 소속물에 관한 이익이기 때문에 쭉 줄을 그시고요. 상환이행 청구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자, 상환이행 청구 그랬어요. 거기 예에 보시면요.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계쟁 건물을 명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쟁 건물을 명도하라 그랬는데 그럼 그 명도 청구권을 그 인도 청구권을 속가를 산정하는데 그거 전체를 일단 속가를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나한테 1,000만 원을
내가 1,0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지급금과 동시에 달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1,000만 원 공제할 거냐, 이거예요. 공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환이행 청구와 같이 자기의 반대급부와 맞바꿀 것을 조건으로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 거기요 박스를 치세요.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상환이행 청구, 반대급부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그것만 주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산정 방법이 나와요. 그죠? 인지규칙이요. 그래서 맨 위에요. 대법원 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 아실 필요가 없고요. 우리 두 군데만 줄을 쳐놔요. 뭐냐면 첫 번째 양가로 이래요. 금전지급 청구 그랬어요. 금전지급 청구. 자, 청구 금액이 소가가 되나 그랬어요. 청구 금액의 박스요. 그 다음 정기금 청구인 경우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은요. 정기금 청구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미 발생한 분과 이제 앞으로 줄 것 중에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이 소가로 된다. 그것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밑에 뭐 유채물, 증서, 사회행위 취소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자기부작위 청구 그것만 보시죠. 자기부작위 청구. 판례는 자기부장의의 명령을 받음으로써 원고가 얻는 이익을 표준으로 소가를 산출할 것 그랬어요. 거기 줄을 쭉 치시고요. 그 예를 보시면 확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요. 대지에 대한 출입금지 청구. 그럼 이거 소가 어떻게 계산하냐는 거예요. 점유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임상당액 거기에 되는 거죠. 밑에 줄에요. 대지에 대한 점유권, 즉 임대 가격 거기다 줄을 쳐놓으세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X표를 쫙 쳐버리세요. 나와도 아무도 못 쓰고요. 나오지도 않고요. 자, 산정의 표준시기 원칙은요. 자, 소가 산정은 소재기를 표준으로 한다. 소재기 시 거기를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요. 사정 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 못 준다. 이랬어요. 사정 변경이 있어도 관할에 영향을 줬어.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2천만 원을 청구하다가 청구 취지를 5천만 원으로 늘린 경우. 아니. 그거는 뭐 단독이니까 문제가 없겠죠. 8천만 원을 청구하다가 1억 5천을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으로. 그러면 이거 단독이죠. 이거는 합의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요. 그 다음에 거꾸로요. 1억 5천을 청구하고 있다가요. 청구를 감축시켜가지고 이번에는 8천을 청구해요. 그러면 합의부 사건에 있는데 다시 단독으로 내려보낼 것인가? 요 문제예요. 요때는 앞에 거는 단독에 있다가 합의부로 올려보낼 것인가? 요 문제란 말이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떠세요? 늘어난 경우는 올려줘야겠죠. 그죠? 이익이 있겠죠. 올려줘야 될 이익이 있겠고 감축된 경우는요. 합의부에서 단독으로 굳이 보낼 이유가 없겠죠. 더 좋은 거니까요. 합의부에서 심판받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러고서 동그라미 1 하시고요. 단독 판사 저기서 줄을 쭉 치세요. 단독 판사의 계속 중 원고의 청구 취지 확장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청구 취지 확장에 의하여 소가가 1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관할 위반의 문제가 되므로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거기 괄호를 쳐놓으세요. 변론 관할이 생기지 아니하였으면 합의부로 이송해라. 그리고 27조 1항 그렇게 돼 있어요. 27조 1항은요. 하나의 서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으로 한다. 그런데 그걸 참조하라는 거죠. 늘어난 거를 이제 이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슬래시를 그셨죠? 이에 반하여 동그라미 2 합의부의 계속 중 청구 취지 감축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청구 취지 감축에 의해 소가가 1억 원 이하 밑에 줄에요. 이송할 필요가 없다. 거기 줄을 치시면 되죠. 소가가 1억 원 이하로 밑에 줄에 이송할 필요가 없다. 자, 그래서 확장 시에는 이송을 해줘야 되고 감축 시에는 이송 불필요하고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청구병합한 경우에 그러면은 소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근데 그 옆에는요 뭐라고 쓰시느냐면요. 요 핵심은 경제적 이익의 독립 여부 이렇게 써놓으세요. 경제적 이익. 하여튼 전체를 통틀는 거는 결국은 요 원리예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것이냐, 독립한 것이냐, 요 여부 그랬고요. 자, 우선 합산의 원칙부터 나와요. 자, 개념이요. 첫 번에 나오는데요. 자, 한 개의 소로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합산하여 그에 의해 사물관할을 정한다.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7조 1항이에요. 여러 개의 청구요. 합산한다. 그게 원칙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적용 범위 문제는 뭐냐 하면, 자, 보세요. 첫째 줄에 우선 원고, 거기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셋째 줄에 피고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 다음에 그 줄에 법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피고 옆에 반소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법원 옆에 변론의 병합에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요게 적용 범위를, 그러면 원고가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 말고, 그럼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합산할까? 하고요. 그 다음에 변론병합을요, 법원의 직권으로 이제 변론병합을 명한단 말이죠. 여러 개 이렇게 벌려져 있는 사건을, 여러 법원에 이렇게 벌려져 있는 사건을 하나로 합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다 단독 사건이었는데 만약에 합쳤더니 합의 사건이더라. 그러면 그거 합의 사건으로 옮겨줘야 되나? 이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적용 범위는 원고 그리고 느낌표를 박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원고가 제기했을 때만 그렇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 동그라미 치셨고요. 밑에 하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피고 반소는 합산 안 하고 법원 변론 병합한 경우에도 영향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만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여러 개의 청구에 거기 박스를 치시면 돼요.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일 것 그랬어요. 그래야 합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일 것 그랬고요. 자, 중복 청구는요. 자, 거기 첫째 줄 끝에요.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합산하지 않으며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요. 아까 각주 2번에서요. 아까 우리 청구 취지 확장하고 감축할 때요. 거기 각주 2번에 봐보세요. 각주 2번을 보시면은요. 셋째 줄의 끝에요. 단독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합의 보관할로 청구가 확장되어도 관할에 영향이 없다.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이거 형사소송법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단독 사건이었는데 올라가서 항소심에서 합의 사건으로 공소장 변경이 된 경우 그 공소장 변경이 되는지 여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게 관할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 견해가 4개가 나와요. 그죠? 지방법원 항소부 1심 관할설, 지방법원 항소부 항소심 관할설, 고등법원 관할설, 그죠? 그 다음에 관할 위배설, 관할 위반설 이렇게 4가지가 나오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달라요, 민소는. 관할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소하고 다르다. 그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뒤에 이제 중복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예들이 나와요. 예들이, 그러니까 즉 흡수되는 경우요. 합산 안 하고 흡수가 된단 말이죠. 흡수되는데 그 흡수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 자, 예를 들면 박스를 치시고요. 자, 점일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선택적 예비적 병합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연대 채무자 여럿의 연대 채무자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청구와 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 청구의 병합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대상 청구의 병합. 그 다음에 같은 권한에 기한 확인 및 이행 청구의 병합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확인 및 이행 청구의 병합. 그때는 흡수되고 합산 안 한다는 거죠. 자,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선택적 예비적 병합은 어때요? 자, 예비적 병합도 이거 안 되면 이거 해주세요라잖아요. 그죠? 선택적 병합도요. 이거 또는 이거 해주세요니까 결국은 하나로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고요. 합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럿의 연대 채무자에 대한 청구는 어때요? 연대 채무는 사실은 동일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의 인도 청구와 집행불능의 경우를 대비한 대상 청구 병합 그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뭐냐면 나한테 무슨 펜티엄 4 컴퓨터를 내놔라. 매매 계약했는데 안 줘요. 그래서 내놔라. 그러고서 청구를 한단 말이죠. 어떤 특정물에 대해서요. 특정물에 청구하는데 그게 집행 단계에 가서 변론 종결 후에 집행 단계에 가가지고 그게 만약에 물건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파괴가 됐다든가 도둑 맞는다든가 해서 없어질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에 대비해 갖고 미리부터 무슨 청구를 하냐면 그때 만약에 집행불능 되면 그 대신 100만 원을 나에게 주어라, 지급하라 라는 청구를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보시겠지만 장래 이행해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변론 종결 후에 이행기가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 대상 청구는 장래 이행해소인데 어쨌든
요때 원래 예외적으로 이제 나중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이 돼요. 그건 나중에 보실 거고요. 어쨌든 보세요. 이게 동일한 거죠. PC 펜티엄 4 컴퓨터나 그게 집행 안 될 때 100만 원 달라는 거나 똑같은 동일한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도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합산 안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권한에 기한 확인 및 이행 청구의 병합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에 비해서 뭐 소유 뭐를 말씀드리면 될까요? 자, 채권 존재 확인 청구와 그러니까 1,000만 원 채권의 대여금 채권 1,000만 원의 존재 확인 청구와 그 다음에 1,000만 원의 이행 청구를 같이 들어갈 때요. 이게 이제 나중에 사실은 이게 확인의 이행 문제하고 중복재소 문제가 굉장히 겹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그 경우에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존재 확인이나 그걸 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 경우에도 합산 안 한다. 그런 거고요. 자, 다 경제적 이익이 동일한 것들이에요. 독립한 별개의 것들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그걸 외우실 때는 예선연대학 이렇게 외우세요. 예선연대학, 예선연대학, 예선연대학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수단인 청구가 있는데요. 그거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건물 철거 청구와 함께 그 다음에 토지 인도를 청구. 그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요. 건물 소유자한테요.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건물을 짓고 있는 자에게 건물 철거 청구를 함께 들어가면서 토지 인도 청구를 하는 거는 결국은 목적은 토지 인도를 받기 위한 거죠. 건물 철거는 그거의 수단에 불과하잖아요. 그때 그럴 때도 역시 맨 밑에요. 인도 청구만이 속가. 여기다 줄을 치세요. 건물 철거 청구와 함께 토지 인도를 청구, 인도 청구만이 속가. 여기다 줄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부대 청구라는 건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에 의해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지연손해도 있겠죠. 지연손해가 있어서 지연손해금도 같이 청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같이 청구를 하면 그 지연손해금 부분만큼은 좀 부수적인 거잖아요. 부수적인 거니까 이런 거는 별도로 계산 안 하고 다 합산시켜버린다는, 흡수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요, 거기 과실, 손해배상, 거기 지연손해금,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요. 과실, 지연손해금,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거기 별개의 소송물, 거기다 박스를 치세요. 별개의 소송물. 자, 별개 소송물이지만, 그걸 원래 청구하고 같이 청구하면 속가에 산입 안 한다라는 거예요. 불산입한다는 건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맨 마지막 줄에요. 부대 청구를 주된 청구와 함께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주를 보시면은요. 우선 각주 3번에요. 독립하여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가에게 의해 속가를 정해야 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함께 청구할 때는 이렇게 흡수가 되지만 만약에 지연이자 부분만 따로 청구를 하면 별개 소송물이기 때문에 그때는 속가 따로 계산된다는 거 당연하겠죠. 근데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주 1번에 보시면은요. 아까 확인 및 이행 청구 그랬는데 소유권 보전 등기 명의자, 이전 등기 명의자를 각 피고로 한 말소 등기 청구도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갑에서 을로요. 을에서 병으로요. 병에서 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계속 순차적으로 격려가 됐어요. 근데 갑이요. 나한테서 을로 넘어갔던 거 원인 무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무효니까. 근데 이 등기를 말소를 하려면 자기가 소유권을 회복하려면 이걸 다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요. 갑이 을과 병과 정을 공동소송인으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 등기, 각 청구가 다 승소를 해야 결국은 자기한테 돌아온단 말이죠. 다 승소를 해야. 그리고 이 사람들 관계는 합별확정의 필요성이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고 이론적으로만 실천적으로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론적 합의확정 소송의 예 속에 나와요. 나중에 이제 통상공동소송 하실 때 보실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통상공동소송이기 때문에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에 대해서 이 판결이 구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중에 어떤 건 이기고 어떤 건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져도 못한단 말이에요. 결국 자기 목적을 못 달성한단 말이죠. 난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의 문제의식이 나오는 건데, 우리 판례는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을 인정을 안 하죠. 학설도 인정을 안 하고요. 되도록이면. 그래서 우회하는 방법으로 우리 판례가 개발해낸 게 바로 이거예요. 갑이 정한테 직접요. 뭐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자, 그러니까 어때요? 소송물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명일 때요. 갑이 을한테 소이등 말소 청구하는 경우나 갑이 을한테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이등 청구하는 경우나 결국은 목적이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송물이 같다고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거 나중에 보실 거고요. 어쨌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자나 이전 등기 명의자를 전부 다 피고로 말소 등기 청구를 들어가면 그때도 목적은 하나잖아요. 목적은 하나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다. 아까 합산 안 한다라는 거였고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통상공동소송 그러고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조금 써놓으세요. 진정명의 회복 소이등 가능 그러세요. 진정명의 회복 소이등 가능.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를 전부 다를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한 명만 대상으로 해서 가서 거기서 그냥 전부 심판받아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러면 판결이 구고할 일은 없잖아요. 한 명에 대한 청구니까. 자, 그 다음에 토지관할이 나오는데요. 자, 토지관할 그리고 재판적 이러고 나와요. 자, 그래서 자, 의의는요. 토지관할이라 함은 소재지를 달리하는 같은 종류의 법원 사이에 재판권의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소재지를 달리 그 다음에 밑에요. 재판권의 분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밑에 줄에요. 제1심 상권을 어느 곳의 지방법원이 담당 처리하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건 재판적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즉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관련 지점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 읽지 마시고요. 그 맨 끝에요. 토지관할의 발생 원인이 되는 관련 지점을 재판적이라 한다 그랬어요.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재판적의 종류 그래가지고 처음에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이렇게 나와요. 자,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모든 소송사건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적, 일반 재판적이지만 자, 그 다음에요. 특별재판적은 특별한 종류 내용의 사건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그랬고요. 자, 그 밑에는 특별재판적에는 독립재판적하고 관련재판적이 있다 그런 얘기 써있는데 그 얘기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재판적도 모르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재판적의 경합은요. 개념이 첫 번째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뭐 그냥 보시기만 하셔도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줄에요. 전속관할은 제외 고기만 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토지관할의 경합 고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재판적이 여러 군데 그러니까 우선 원칙적으로 특별재판적이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손쉽게는 보통재판적은 모든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거니까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경합되는 일들이 항상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게 재판적 경합 얘기고요. 거기서 셋째 줄 끝에요. 원고는 경합하는 관할법원 중 아무데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재기할 수 있으며 특별재판적이 보통재판적 우선하는 거 아니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자, 보통재판적은요. 자, 아까 모든 소송사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끝에요. 피고와 관계에 있는 곳,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세요. 피고와 관계에 있는 곳. 그러니까 보통재판적 2조가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에 법원이 관할한다 그래놓고 3조부터 그게 누구냐에 따라서 보통재판적이 어디 있느냐를 쭉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인인 경우, 그 다음 외교관, 법인 등 뭐 국가 이런 식으로 누구냐에 따라서 나눠서 기준하고 구분을 했단 말이죠. 자, 셋째 줄 끝에요. 피고의 응소의 편의와 경제 거기다가 박스 치시고요. 자, 보통재판적은요. 피고의 응소와 편의를 위한 것이고요. 그래서 피고 주소로 간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지만 특별재판적은 사실은 원고의 편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 돼버리는 거죠. 채권자가 특히요. 금전채권자라면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에 의해서 보통은 추심채무이기 때문에 자기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돼서 특별재판적이 생겨요. 근데 보통재판적에 의하면 피고 주소지가 보통재판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군데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때 금전채권자가요.
그러니까 누가 어디다 하겠어요? 자기 주소지에다가 하겠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규정들이 되는 거예요. 의무이행지 재판, 이행재, 좀 이따가 보실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때문에요. 자, 그래서 피고와 관계 있는 곳 그랬고, 셋째 줄에 피고의 응소와 편의 그랬고요. 자, 밑에 줄에요. 피고가 누구인가에 따라 보통 재판적이 달라진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자연인은요, 사람은 그랬는데 자연인은 주소 등 거기다만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안에 안 읽으셔도 돼요. 주소 등 법전에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은 주된 사무소 등 거기만 박스를 치시고요. 주된 사무소 등. 그 다음에 셋째 줄에 외국법인 외국단체는 거기다가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C에는요, 법무부 소재지 거기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법무부 소재지 등. 그 다음에 D에는요, 대법원 소재지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제목만 읽고 넘어가시게요. 제목만 읽고. 법전에 다 있는 거 그대로 풀어놓은 거니까요. 자, 특별재판적은요, 뭐 거기는 앞에는 안 읽으셔도 되고요. 두째 패러그래프 넷째 줄에 대체로 원고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 이렇게요. 대체로 원고의 소송 수행의 편의를 위한 것 그랬고요. 두 줄 내려가시면은요, 특별재판적에 의한 관할이 있을 때는 보통재판적에 의한 관할과 경합 그랬고요. 밑에 줄에 원고는 어느 곳에나 임의로 선택하여 소재기 그렇게만 하시면 되죠. 그렇게만 줄 쳐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특별재판적들이 나오는데, 자, 굉장히 규정이 많아요. 규정이 많은데 이시훈 선생님도 그게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몇 개만 서술해 놓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서술해 놓은 것들 중에도 또 중요한 게 있고 중요하지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근무지, 그러니까 법전은 알고 계셔야죠. 대충 뭐가 있더라 그런 건 알고 계셔야지. 근데 사실은 찾을 수가 있어요. 법전 현장 조작하면 되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 근무지가 있고요. 거기는 뭐 안 읽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소지가 있는데 거기요, 첫째 줄에요.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거기 줄을 치시고요. 자, 셋째 줄에 보시면은요, 주소와 거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 특히 의미 있는 재판적 그랬고요. 자, 근데 우리 보통 재판적 규정을 보시면은요, 원래도 거소지가 보통 재판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3조에 보시면은 주소에 따라 정하지만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에 따라 정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거기 써 있는 거예요. 원래 거소지는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는데 보충적인 보통재판적 거기다 줄을 쳐주시고요. 보충적인 보통재판적이 되지만 요 규정 때문에 즉 8조 전단 규정 때문에 직접 독립한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의하시고요. 직접 독립한 재판적 그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요 의무이행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의무이행지에다가 동그라미 팍 쳐놓으시고요. 번호에다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6번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 거기를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불법행위지 거기를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8번에 부동산이 있는 곳 거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씩 중요한 것들이 거기 나와요. 자, 의무이행지는요. 자, A는요,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적용 범위인데, 자, 우선은요, 동그라미 1, 계약상의 의무, 그랬어요. 자, 재산권에 관해서는 의무이행지 법원에 제기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여기서 얘기하는 의무가요. 동그라미 1, 계약상의 의무. 동그라미 2,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한 의무. 그러니까 우리 법정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부당이득, 사무관리요. 그것도 재산권상에서에 해당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송물에 관해서 의무이행지가 존재하면 동그라미 3. 계약관계나 채권관계의 확인 청구. 소송물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한 확인 청구. 그 다음에 동그라미 4.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그러니까 원래 채무에 대해서 의무이행지 있으면 그거에서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 청구도 그 법원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요, 동그라미 5,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B에는요, 지참 채무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째 줄에요, 실체법이 특정물의 인도 청구,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끝에요, 지참 채무의 원칙, 박스를 치시고요. 밑에 줄에, 끝에요, 원고의 주소, 거기다 박스를 치시면요.
목적물 인도 청구 말고 종류 채무에 대해서는 지참 채무가 원칙이니까 민법에 의해서 민법 467조요. 그러니까 그게 알고 보면 원고 주소지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요. 보통 재판적의 취지를 무의미 이렇게 써요. 보통 재판적의 취지가 무의미. 그 다음에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민법에요. 민법 한번 볼까요? 민법에 587조요. 네, 586조요. 민법 586조 보시면요. 대금 지급 장소 그래가지고요.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라 그랬어요. 지금 매매의 경우에는요. 원래 이 대금 지급 채무도 지참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주소지로 가야 된단 말이죠. 그죠? 매매 대금 청구권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재산권을 이전해 줄 사람이잖아요. 매도인이요. 매도인한테 가서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 특별한 규정이 있는데 만약에 매매 목적물하고 대금 지급하고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이거 목적물의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라 라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걸 꽈서 내면 의무이행자하고 합쳐갖고 꽈서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음수표 지급지 그거는 뭐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이 있는 곳 거기 11조가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요. 무주소자의 재판적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주소자의 재판적. 그러니까 이 취지가 그거예요. 재산이 있는 곳이.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재산권상에서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제 재판적의 도취를 봤잖아요. 재판적의 도취에 나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었죠. 그죠? 재산을 억지로 끌어다 놓고 재산권이 있으니까 거기다 소를 제기하는 거. 국내에 재판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요. 자, 그래서 거기는요. A에 피고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거기만. 그 다음에요. 이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사무소, 영업소가 있는 곳이에요. 12조예요. 자,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 거기다가 박스를 치세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에 하나여 그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소나 그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지 없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지점이 있는 경우인데요. 자, 그건 좀 이따 보시고 거기 두 줄 내려가시면 영업소가 있는 자가 원고인 때에는 적용 안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이제 피고에 대한 거니까요. 그죠? 피고가 영업소나 사무소 갖고 있을 때 얘기니까 적용 안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B에 보시면은요. 사무소나 영업소, 그러니까 A에 처음에 업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시고요. B에 사무소나 영업소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업무의 전부 일부를 총괄을 경영하는 장소 거기다 줄을 치시고요. 밑에요. 주된 사무소나 본점의 동그라미 끝에 지점의 동그라미요. 지점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지점이 취급하는 업무, 그 업무에 관련된 소라면 원래는 본점 소재지가 보통 재판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재판적이 있을 텐데 요 지점에 관련된 소송이라면 요 지점이 있는 관할 법원에다가 제기를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항상 단서가 붙는 거예요.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업무와. 그 다음에요. C에 보시면은요. 비단 업무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체결된 계약 관계에 한하지 않고 자, 업무 경영의 부수 거기도 박스를 치시고요. 부수되어 생기는 불법행위 부당이득 청구도 마찬가지로 간다는 거고요. 자, 각주 3번에 보시면은요. 지점과 관련해서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본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지점의 재판적이 없다 그랬어요. 자, 이게 한국은행 사건인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등록국채의 명의변경 등록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 취급할 수 있고 등록국채의 명의변경 등록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 취급할 수 있고 지점, 대리점은
본점의 중개사무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지점 대리점은 본점의 중개사무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청구는 지점에서 불가능 이렇게요. 요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업무 성질상 본점만이 취급할 수 있는 거면은 어디 못 알아들으셨어요? 중개사무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청구는 지점에서 불가능 이렇게요. 등록국채의 명의변경 등록사무는 한국은행 본점만 취급할 수 있고 지점 대리점은 본점의 중개사무만을 취급할 수 있으므로 명의변경 청구는 지점에서 불가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주의를 하셔야 돼요. 각주 3번을요. 그 다음에 자 불법행위지가 나와요. 불법행위지가 나오는데 여기 또 이제 견해대립이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요. 거기 행위지법원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첫째 줄에 행위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취지는요. 셋째 줄에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규명에 좋다라 그랬어요.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규명. 자, 근데 이제 불법행위의 범위는요. 이제 거기서부터 A가 이제 전부 불법행위의 범위에 관한 거예요. 그 범위. 자, 첫째 줄에요. 통상의 불법행위.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특수불법행위. 그 다음에 민법상의 불법행위.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국가배상법, 자배법 등 특별법. 그것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 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사건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면 거의 다 불법행위 되잖아요. 여러분들 민법 사례 푸실 때요. 그렇죠? 그러면 불법행위지에다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배 청구가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자, 거기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반대설이 있으나 엄밀하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1번인데요. 자, 각주 1번에 보시면은요, 채무불이행도 강의의 위법 침해라고 하여 여기에 포함된다는 적극설의 송상현, 정동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나 소극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견해대립이 있어요. 견해대립이 있는데 자, 그 자료의 13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적극설, 소극설 그랬어요. 근데 적극설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13페이지요. 위에요. 맨 위에 채무불이행의 경우도 광의의 위법행위에 속하는 것 및 증거자료 수집의 편의 등의 고려는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거니까 본조의 유추 적용을 인정하자 이랬고요. 그렇죠? 조금 책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써 있죠. 그 다음에 소극설 이시훈 선생님 견해가 이게 이제 다른 교수님이 이걸 인용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신 건데 이에 반대하여 계약불이행의 경우 등은 엄밀하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그러므로 단순히 채무불이행만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본조를 원용할 수 없고 다만 본조의 재판적에 의해 불법행위지법원에 제소되었을 때 마침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배 청구도 문제된다면 25조의 병합청구의 재판적에 의해 채무불이행의 관점에서 재판할 권한을 갖게 된다는 유력설도 있다. 이게 이제 이시훈 선생님 견해인데 요게 지금 우리가 본 부분 있죠? 세 줄.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반대설이 있으나 엄밀하게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까지 합쳐서 써놓은 거예요. 그 견해를 압축시켜 놓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이시훈 선생님 논거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반대설이 이제 여기 적극설하고 소극설이 있어요. 적극설하고 소극설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만 이 재판적에 기하여 불법행위지법원에 제소되었을 때 마침 당해 사건이 채무불에 의한 손배 청구도 문제된다면 25조의 병합청구의 재판적에 의해 불법행위법원은 채무불이행의 관점에서도 재판할 권한을 갖게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자 이시훈 선생님은 소송물 이론에 대해서 실체법설을 취하시는 게 아니라 소송법설 중에 일분지설을 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송법설을 취하는 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는 병합청구가 아니죠. 공격방어, 나중에 보실 거예요. 공격방어방법의 경합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소송물이 병합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관련 청구의 재판적이라는 거는 청구가 병합될 때 얘기지 이게 공격방어방법이 경합될 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스스로는 모순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가 혹시 나중에 헷갈리실까봐요. 소송물 이론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소송물 이론, 자가당착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김용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시연구 96년 8월 이렇게 써놓으세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다가 헷갈리실까봐 써놓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하실까봐요. 자, 그 다음에요. B에는요,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행위지 법원에 하라 그랬는데, 그 행위지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처음에요. 요건 사실 전부의 발생지 그랬어요. 요건 사실 전부의 발생지만 불법행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에요. 어느 한 가지 요건 사실의 발생지라도 불법행위지. 그거를 박스를 쳐놓으세요. 어느 한 가지. 그러니까, 불법행위 요건으로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중에 뭐 가해행위 한 대하고 손해발생 한 대하고 다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다 된다는 거예요. 불법행위 그 재판적이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밑에 줄에 가해행위지와 손해발생지가 다르면 밑에 줄에 관할이 경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관할이 경합한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C에는요 이제 인적 범위가 나오는 거예요. 인적 범위가. 그래서 첫째 줄 끝에요. 직접 행위를 한 자, 당연하겠죠. 그에 가담한 자, 공동불법 행위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방조자, 그 다음 민법 756조에 의한 사용자도, 즉 피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에 대해서 사용자 책임 물을 때 그때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있는 곳 그랬어요. 여기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우선 부동산에 관한 소는 그리고서 20조예요. 책이 빠져 있죠. 20조에 보시면은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책에 부동산이 있는 곳에 그게 빠졌죠. 부동산의 법원에 이렇게 돼 있죠. 책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책이 지금 여러 번 바뀌었어요. 예? 부동산이 있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예. 제대로 바꾸셨네요. 부동산이 있는 곳에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그랬고요. 자, 첫 번째 A에 나오는 건 부동산 개념이에요. 개념. 자, 부동산 개념은 여러분들 민법에 의하죠. 민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 및 정착물로 이렇게 이게 부동산이라고 그랬죠. 그 외에는 동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요. 부동산의 개념은 민법 기타 법률에 의한다. 고깃줄을 치시고요. 자, 동그라미 1. 토지와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 그 다음 공장재단, 광업재단 등의 동그라미 2.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광업권, 어업권 따위. 그 다음에 그러나 동그라미 4. 이동성이 있는 것. 민법에서도 이게 선박, 자동차, 중기, 항공기 이거 별도로 취급하잖아요. 그죠? 마치 부동산처럼 막 취급을 하는데 그거는 적용 안 받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는요. 그럼 과연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 요게 핵심이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요게 문제가 돼요. 근데 첫 줄에 보시면은요. 그 부동산에 관한 소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예요. 그러면 그 권리에는 밑에 줄에 물권에 관한 소도 있고 채권에 관한 소도 있단 말이죠.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소요. 자, 물권에 관한 소는 문제가 없어요. 첫 점 1에 나오는 게 물권이고요. 물권에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물권에만. 그래서 거기 예를 보시면 소유권, 점유권 존보하기, 소유권, 점유권에 의한 인도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이렇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채권이에요. 여기서 꼭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 채권의 소는 계약에 기한 부동산의 인전 등기나 인도를 구하는 소 등이다. 그래놓고 거기가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이기 때문에 매매대금,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여기에 안 속한다 그랬어요. 요거를 여러분들 사례에서 보시면 함정에 빠지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부동산 매매대금, 부동산에 관한 차임, 이런 것들은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소가 아니에요.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등법원 있는 곳에 지방법원 이랬는데 뭐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 거기만 박스를 쳐놓으세요. 지적재산권과 국제거래.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재판적이 나와요. 관련 재판적이. 자, 관련 재판적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특별한 재판적 중에 하나라 그랬어요. 특별한 재판적 중에 독립재판적 말고 관련 재판적이라 그랬는데
네, 그거 할 때 얘기해야겠네요. 자, 관련 재판적은요. 첫 번째 이제 의의가 나오고 취지가 나와요. 자, 의의는요. 첫 번째 줄에 원고가 하나의 소로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중 하나의 청구에 관해 토지 관할권이 있으면 쭉 줄 치세요. 본래 그 법원에 법정 관할권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 그래놓고 25조 그랬어요. 자, 그래서 25조 보시면은요. 1항과 2항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항을 중심으로 지금 개념 정의를 하신 거예요.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거를 중심으로 지금 개념 정의를 해 놓으시고요. 2항에 관한 거는 별도로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서 B에서 처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요. 의의에서요. 밑에 줄에 관련 재판적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목이에요. 병합 청구의 재판적 이렇게 돼 있는데 옆에다 관련 재판적 이렇게 써 놓으시고요. 그래 한눈에 탁 들어오죠. 그 밑에 줄에요. 반소의 재판적처럼 관련 재판적의 일종에 속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옆에다 뭐라고 쓰시느냐면요. 269조 1항 본소 계속 법원. 즉 반소는요. 꼭 본소가 계속한 법원에 제기하도록 돼 있단 말이죠. 관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소 계속 법원. 본소 계속 법원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소가 원래 거기 관할이 없어도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관련 재판적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취지는요. 그거만 동그라미 치세요. 밑에 줄에 원고, 그 다음에 그 줄에 피고, 그 밑에 줄에 법원, 그 밑에 줄에 소송경제, 거기만 박스를 치세요. 원고도 좋고 피고도 좋고 법원도 좋다 그 얘기예요. 다 소송경제다. 안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 뭐 세 단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적용 범위예요. 첫 번째 이제 토지관할 나와요. 토지관할. 그래서 토지관할이기 때문에 토지관할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둘째 줄에 청구를 병합 제기하는 경우에 사물관할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 사물관할에 박스 쳐놓으시고요. 사물관할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관할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거기는요.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셋째 줄 괄호 안에 있는 거요. 그거만 줄을 쳐놓으세요. 한 개의 청구에 대해 관할이 합의 등의 원인에 의해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25조에서요. 우리 관련 재판적 규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의 소로 여러 개 청구를 하는 경우에 제2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거기다가 관할권 없는 것도 관련 청구를 같이 갈 수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합의 관할이 29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 관할에 의해서 관할권을 가지게 될 때 거기에 관할권이 없는 다른 관련 청구도 병합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29조도 포함시키자는 거예요. 명문으로는 안 되지만 29조도 포함시키자는 게 그 괄호 안에 있는 거예요. 원인에 의해 관할권을 갖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는 전속관할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안 되겠죠? 전속관할은요. 전속관할 거기다 박스를 치시고요. 끝에 적용 배제 이렇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공동소송의 적용 여부 이렇게 나와요. 자 거기는 옛날 기존의 학설 태도들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별로 중요할 건 없어요. 25조 2항 보시면은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 동그라미 치시고요. 25조 2항이에요. 여러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 동그라미 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공통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옛날에는 25조에 1항만 22조였죠. 옛날에는 그 1항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객관적인 병합의 경우에는 분명히 인정이 되는데 주관적의 병합의 경우에도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이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돼서 한 공동소송인의 관할이 있으면 그 관할이 없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소도 여기다가 같이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게 학설의 대립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요. 그런데 이거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했어요. 즉 거기 뭐에다가 줄을 치시면 되느냐면요. 25조의 관련 재판적이 밑에 줄에요. 소의 주관적 병합, 즉 공동소송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느냐 거기만 줄을 쳐놓으시고요. 거기가 문제 부분이에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가. 그 다음에 기존의 학설 태도가 거기 나와요. 적극설 동그라미, 밑에 소극설 동그라미, 밑에 절충설 동그라미, 밑에 있었다 동그라미요.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 밑에 이제 지금의 입법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패러그래프 넷째 줄에요. 입법에 의해 절충서를 채택하였다 하시고요. 밑에 줄에요. 65조의 전문에 해당되는 공동소송, 즉 공동피고 간의 실질적인 권력관계가 있는 공동소송이면 어느 한 피고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의 다른 피고에 대한 청구도 공통의 관할권을 인정하여 거기에 몰아 병합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시고요. 옆에다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묶으셔가지고요. 뭐라고 쓰시냐면 공통 동일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공통 동일 써놓으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관선수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관선수. 이천수가 아니고요. 이관선수요. 자, 65조는요. 65조 우리 잠깐만 볼까요? 자, 65조는 뭐 공동소송의 요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통상공동소송의 요건으로 보시는 교수님들도 있어요. 자, 첫째 전단에 뭐라고 되냐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 동그라미요.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 동그라미요.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 동그라미요. 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는 또한 같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65조를 보시면은요. 공동소송으로 묶일 수 있는 게 나와요. 그래서 65조 전문과 후문으로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65조 전문과 후문으로 나뉘는데 요게 권리 의무가 공통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권리 의무가 법률상 사실상 같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생긴 사람들, 그 다음에 요거는 권리 의무가 동종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사람들, 동종의 권리 의무인 사람들, 요 문제란 말이죠. 65조 전문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65조 전문의 공통 부분에요. 요 부분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부분이고, 자, 요 전체 부분이요. 요 전체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 관, 선, 수 이렇게 된단 말이죠.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가 우선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이에요.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은 요 부분에 문제가 돼요. 즉 통상공동소송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통상공동소송은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을 제한하는 게 바로 합의락정 소송이에요. 그 분쟁의 자주적 해결권은 기본권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한하려면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실체법에 의해서 제한된다면 그게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그게 소송법에 근거를 둔다면 판결에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공동소송으로 되는 경우라면 그게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이란 말이죠. 그런데 법에 근거 없이 이론적인 문제만으로 아까 등기말소 청구처럼요.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합의락정 소송으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론적 합의락정 소송의 문제란 말이죠. 근데 그게 인정되는 영역이 바로 이 공통과 동일에 관한 부분이에요. 고유필수 빼고요. 고필공 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이 관련 재판적 보고 있는데요. 이 관련 재판적도 어땠어요? 공통하고 동일의 경우에만 인정이 됐고요. 동종의 경우에는 부정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동종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빌딩에 막 이렇게 있는데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이요. 건물에 임차인들이 이제 사무실 건물에 임차인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임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인이 있으면 임대인하고 임차인들하고 계약 맺은 게 되게 많죠. 계약 맺은 게 되게 많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이 계약 보면은 다 동종이죠. 같은 종류란 말이에요. 같은 종류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고요. 그죠? 임대차 계약이요. 다. 이런 경우는 통상공동소송으로 묶을 수는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 사람한테 보증금만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전부 다에게 차임지급 청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공동소송으로 묶을 수 있어요. 묶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좀 서로 간의 관련 관계가 약하잖아요. 관련이. 그죠? 그러니까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나 의무, 이런 거라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람들이 막 앉아있는데 사고가 났단 말이죠.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 과실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를 제기할 때 이게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경우란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동일한 원인에, 법률상 사실상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죠. 이런 거는 관련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 넣어준단 말이죠. 이건 아예 권리 의무가 같이 공통되는 경우고요. 연대 채무자, 연대 채권자 이런 것처럼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 재판적이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선정 당사자에서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요건으로 해요. 선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 공동의 이해관계가 요구되는데 그게 충족되는 게 바로 공통과 동일. 이 부분이 이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상공동소송에서 역시 이론적 합의력정 소송의 논의처럼 그거 연장선처럼 수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수정의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소송은 통상공동소송의 경우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작용한다고 어제 1부 2심 분리 확정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결도 구구할 수 있고 소송 자료도 누구는 똑같은 사실에 대해서 자백하고 누구는 다투고 이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각자 판결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통하는 경우, 연대 채무자들의 경우나 이 같은 버스 기사에 의해서 다쳤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누구는 똑같이 다쳤는데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고 그러면 피곤하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불합리하니까 이 통상공동소송의 경우에 5가지 부분에서 이제 합의락정 소송은 마찬가지예요. 항상 5가지 부분에서 이게 논의가 돼요.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소송 요건 면에서, 그 다음에 소송 자료 면에서, 그 다음에 소송 진행 면에서, 그 다음에 당사자 지위의 면에서, 그 다음에 그 재판의 면에서, 재판 어떻게 할 것인가, 재판의 내용에 관해서 이 5가지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소송 자료의 면에서 요거를 수정을 해주고자 하는 논의가 있는 거예요. 통상공동소송에서요. 그러니까 소송 자료 측면에서는 좀 통일을 시켜보자 하는 게 이 통상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수정의 원리예요. 수정의 원리.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주장 공통하고 증거 공통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장이나 사실 주장이나 증거나 다 소송 자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 자료 측면에서 수정을 해 가려고 들어가려는 게 그게 주장 공통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장하면 다른 사람이 주장하지 않았어도 통상공동소송인 간에 주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이 증거를 댔다면 다른 사람도 증거를 원용하거나 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원용 없이도 증거를 댔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게 주장 공통, 증거 공통이란 말이에요. 그게 수예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요거를 알아두고 계세요. 그래서 요게 그 중에 관이에요. 이관 선수 중에 관이요. 요건 나중에 통상공동소송할 때 또 보실 거고요. 자, 그래서 병합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랬고요. 넘어가시면은요. 이제 지정관할이 나오죠. 자, 재정관할이요. 자, 첫째 줄에요.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이 어디인가를 재판으로 지정함으로써 생기는 관할 그랬고 재정관할 거기다가 줄을 쳐놓으시고요. 밑에 줄에요. 규정이 없어 재판권 행사가 불가능 또는 장애가 생긴 경우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밑에 줄에요. 제1심 법원의 토지관할권이나 사물관할에 대해서 생기지만 전속관할이나 직분관할에 대해서도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전속관할의 경우에도요. 재정관할이 가능해요. 그거 말고는 중요한 거 없고요. 그래서 지정의 원인으로요. 거기 28조 1항 1호, 2호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건 뭐 그냥 제목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관할법원이 재판권을 법률상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때 그래서 점1에는 법률상, 점2에는 사실상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이 분명하지 않은 때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지도 따위가 불명확한 경우, 두 번째는 넷째 줄에 관할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거만 줄을 쳐놓으시고 넘어가시면 되니까 위에 법률상, 사실상 여기는 지도 따위가 불명확,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지가 불분명. 요때 이제 재정관할 들어간다는 거고요. 자, 3번에 있는 건 뭐냐면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좀 전에 한 얘기와 관련되는 얘기예요. 그때 이제 셋째 줄 끝에 병합 청구의 재판적이 생기므로 밑에 줄에요. 28조를 준용하여 관할 지정에 필요가 없다. 거기만 줄을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25조 2항이 생기는 바람에 결국은 필요가 없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정 절차는요. 지정 절차는 다른 거 다 안 보셔도 되고요. 2번에 둘째 줄에 공통의 바로 위에 상급법원 거기서 정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공통의 바로 위에 상급법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조항들이에요.
그러니까 박스만 쳐놓을까요? 그럼 3번에요. 3번에는 소송 절차 정지, 거기에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4번에는요, 불복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관할 지정 결정, 불복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그거만 박스를 쳐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기각 결정도 나오는데 그거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의 효력에서는요, 첫째 줄에 지정된 법원의 관할권이 창설적으로 발생한다.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법원과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랬어요. 거기다 박스를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소송 기록 보내는 거, 그건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자, 여기까지 보죠, 뭐.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재밌는 당사자를 들어갈 거예요. 합의관을 빨리 끝내놓고, 변론관을 끝내놓고, 당사자 들어가시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